네, 그럼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참석자분들을 무대 위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한양대 국제대학원 문흥호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 중국학술원 안치영 원장님, 그리고 현대 중국학회 양평섭 회장님,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민귀식 소장님, 그리고 한국유라시아학회 주장환 교수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이신 문흥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괜찮으신가요? 들리시나요? 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원래 학교 강의도 그렇고 여러 행사도 그렇고 점심 직후에 하는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행사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오늘 얘기를 참 열심히 잘 할 수 있겠다, 서로 이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제가 말을 할 동안은 조금 벗었다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규정상 마스크를 좀 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이 세션이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한 1시간 50분에서 45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짧지 않은데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말을,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중견 학자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연구 기관을, 연구 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점심 시간에 이분들이 한 그 각 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한 행사에 대한 비디오 녹화 테이프가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중국 인천대학의 중국학술원 안치영 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인천대학교의 중국학술원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우리 학계를 대표하는 그런 중국 연구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양평섭 현대 중국학교 회장님이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 수석 연구위원이신데, 주로 중국 경제, 동상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키예프를 대표해서 북경에서도 오래 주재를 하신 아주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같이 논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민귀식 교수님이신데요, 저하고 같은 한양대학교에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 한양대학교 중국연구소도 1974년에 세워져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연구소의 하나입니다. 그걸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사시는 곳도 인천이시기 때문에 아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 주장환 교수님이신데요,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아주 그 중국 연구의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떠오르는 별, 뭐 이미 뭐 오래전에 뜨긴 했는데 더욱더 계속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모시고 우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각 연구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동안에 이제 그 행사를 하셨고, 그 각 주제가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본인들께서 하셨던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행사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그 핵심적인 부분을 좀
뭐 연구기관에 대한 소개도 좀 뭐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제가 좀 공통의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순서를 지켜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심도 있는 문제를,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시간도 좀 길게 잡았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안지영 선생님부터 중국 학술원에서 했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치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달에 이 한중의 사회문화 현황과 상호 인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중국인민대학의 류하이롱 교수가 참여해서 이 아이돌의 국가 팬민족주의의 대두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에 계시는 윤종석 교수가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 변화 양상과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이 발표들에 대해서 중국인민대학의 마드건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산동대학의 홍진 교수, 성공회대학의 장영석 교수, 그리고 저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조형진 교수, 이렇게 네 분이 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유하이룡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에 발표 제목과 거의 유사한 제목인 아이돌이 된 국가,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 팬덤 민족주의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원래 이제 영어로 출판이 된 책인데요. 이 유하이롱 교수가 주요 이제 이 편저자로 이제 참여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 청년 이 세션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중국의 현재의 이제 민족주의 현황과 관련한 이제 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발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측면은 아까 앞에 이 대화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문제 의식과 이제 동일한데요. 다시 말해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아주 익숙한 게 이른바 혐중, 이 혐한 이런 단어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이른바 이제 실질적인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접하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해서 접하고 있고, 현상에 대해서 접하는데, 그 현상이라는 게 사실 수치로 보면 아주 가공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한중 관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라는 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MZ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이른바 이제 키보드 전사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강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과 이제 20세기 초의 민족주의 경향들, 혹은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1980년대, 1990년대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이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주장들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주장을 하고 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자적으로 자기 주장들을 강하게 하는데 그런 주장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이 현상을 담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현상을 담지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거 자체의 이제 실질적인 이런 이제 이 무게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이 과대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청년대화 발표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주 강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면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이런 이제 상호의 이 혐오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의해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이 학생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이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조장하는 이런 이제 이 상황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이 토론자들이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전 사회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중국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것은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는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의 특성상 중국은 일정 정도는 이제 관리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책과 이런 이제 이 방향에 따라서 일정 정도는 이제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 자체가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학생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지금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조장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정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그 젊은 학생들의 그 상호 인식의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 인천대 중국학술원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상호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던 것 같고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이 네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본격적인 토론을 할 때 다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양평섭 회장님 말씀을 듣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산업 관계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30년을 회고하면서 경제 뭐 산업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평섭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경제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근무를 여기에 아마 5분이 중국 관련 일을 하신 연수를 합치면 한 150년 일하신 것만 연구하시거나
실제로 공부하신 거 하면 200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계신 다수분들이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분들이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경제 협력 쪽을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은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국학회가 어떤 데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국내에 보면 중국 관련 학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관련 연구를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역사, 사회, 문화 이게 종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학회. 그게 이제 국내 유일한 학회인데 그게 현대중국학회입니다. 현대중국학회고 전체 지금 한 회원이 되시는 분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현대중국학회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저희가 94년에 9월달에 중국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 모임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97년에 중국 연구회를 이제 현대 중국 학회라고 정식으로 학교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88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중국 학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현대중국학회에서 발표하는 잡지가 있어요. 학술 잡지가. 그게 현대중국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88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저희가 2001년에 이제 외교통상부 산하의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그 20여 년, 18, 19년 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 앞으로 중국 관련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현대중국학회라는 게 있구나라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세션은 이제 경제 세션이었어요. 제가 이제 경제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주제가 뭐냐 한중 경제 산업 관계의 변화 진단 이런 주제였어요. 30년이라는 것이 사실 한중 간의 그 경제 협력은 30년 전에 저희가 1992년에 수교할 때 당시하고 지금 2002년 딱 30년 만에 한중 간의 경제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양쪽으로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 숫자로 하나 이렇게 딱 보면 1992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올해 작년 2001년 기준으로 무역액을 보면 양국 간의 무역이 48배 이렇게 늘어났고 투자액을 보면 이게 480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인적 교류가 90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런 그 큰 변화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큰 변화 속에서 지금 한중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었고, 그래서 저희 세션에서는 두 분이 발표를 했어요. 한 분은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의 WTO 연구원의 원장이신 투신추안 교수께서 하셨는데 주제는 RCEP과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기회라는 주제로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그 중국의 그 가장 유명한 중국의 WTO 정책 그리고 WTO 관련 그 정부의 정책 입안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세요.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에. 그래서 그분께서 주로 이제 RCEP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15개 국가, 인도를 뺀 15국가가 하나간 그 FTA죠. FTA 체제 안에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RCEP 상당히 개방적 체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뿐이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투자 협정에서 상당히 개방적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중의 협력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세종대학에 계신 최필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 한중 경제 30년 해고와 전망이 큰 타이틀이었고요. 그 안에 이제 투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중 간의 투자가 이제는 서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투자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의 투자 이 두 가지가 공존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라는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하나는 한중 간에 있어서 투자 없는 무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가 그만큼 한중 경제 교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같이 분석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역과 투자가 같이 되는 함께 갈 때
경제 협력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토론에는 이제 네 분의 토론자가 있었는데 피아오롱 교수라고 중국 난징대 정부관료학원의 교수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코트라 선임연구위원이신 정환우 박사님, 그리고 국민대 중국학부의 문익준 교수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자진 박사님, 이 네 분이 토론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토론하신 분들도 RCEP이라는 것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데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그 RCEP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 경제적 의의다 그러면 영내 이제 요즘 얘기는 공급망 얘기, 산업 사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 사슬을 잘 엮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로 오는 과정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태 시대의 경제를 열어가는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호 투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투자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는 어떤 단계냐면, 과거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은 진출했고 중국이 한국 기업에 시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생산 기지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약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필수 박사님께서도 대중 투자에 있어서 구조적 전환기, 대전환기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역과 투자가 그러면서 같이 무역 역시 대전환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기업이 중국 기업들 한국에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얘기할 때 그 일방적 투자, 한국에서 중국의 일방적 투자라고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중국 기업들 한국으로 오는 그런 그 투자가 늘어나면서 쌍방향 투자로 갈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 우리가 그 기술 먹튀 현상이라든지 그런 비판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이 투자가 있을 때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결국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온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 기업을 활용을 해서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서 새로운 그 루트로서 중국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게 투자 측면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에 나간 우리 중소기업들, 노동집약직 업종들이 구조조정을 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상당히 양국 간 외교적 마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잘 관리를 하고 이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양국 정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양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30년간 한중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역시 그 경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대통령 참모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은 한중 경제 관계는 이제 뭐 좀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의 민규식 소장님께서 이 한중 환경협력, 아까 이 청년 포럼에서도 환경 문제, 환경 인식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이버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민기식 소장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행사를 참여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작년보다 진일보했고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진행하는 형식도 다양해져서 참 좋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면 좀 더 이 행사가 더 성대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는 74년에 창립이 돼서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년 후면 50주년 행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이 되는 내후년에는 또 중국문제연구소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의 하나인 중서연구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중국을 연구하고 공산권을 연구하던 그 전통이 지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중국을 연구하는 이 밑바탕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8월 20일 날 했던 우리 연구소 주최 세미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주제는 글로벌 신흥 안보와 한중 협력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외대 우먼 교수가 한중 환경 협력의 역사, 진행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중국문제연구소 김상규 교수가 사이버 영역에서의 한중 협력 의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칭화대 중국관계연구소의 조우진렌, 한국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의 김일기 박사, 가온연구원의 양철 박사, 소프트웨어 지능 정책연구소의 김준현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중 환경협력은 상호 지대한 관심 영역이고 또 협력 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원만한 발전을 해왔고 또 윈윈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협력이 우선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특성상 일찍이 장관급 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고 국장급 실무자 회의, 또 한중일 삼각 환경협력 등 국제 협력 체제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회의를 통해서 국제 간의 협력의 모범 사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협력은 그 특성상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를 돕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북서 계절풍을 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국의 대기 오염 문제가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한중 환경협력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고 지대한 관심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 이런 대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어떤 협력을 할 것이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숲 가꾸기, 나무 심기 운동에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 문제와 달리 수질 문제는 중국의 이 오염 문제, 중국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환경 문제가 서해를 직접적으로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한국 참여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을 했고요. 지난 토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토론자가 하는 얘기 중에 중국 황해 부근에 많이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한국의 관심 영역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문제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서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특성, 인접 국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안전 문제에 협력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점검의 결과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한국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역에서의 한중 협력 의제, 김상규 박사가 발표한 것은 사이버 영역 역시 아직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영역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사이버 테러나 가상화폐 같은 파괴력이 큰 영역이기 때문에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라는 특성상 각 국가 기밀이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력 프로토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대전은 사이버전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에 대한 점검 내지는 배양 또는 그것을 막는 방법 이런 것을 국가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제로 승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당위적으로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이버 안보와 이 환경 협력 분야는 아직은 갈등보다는 협력이 우선하는 분야고 또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 이런 좀 더 긍정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한중 환경 협력, 환경 외교 이걸 주제로 한번 그 양국 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조직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제가 이 브레이크 타임에 이 양쪽의 싸움을 말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민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협력 부분에 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협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공기를 맑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뭐 이견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자는데. 근데 이거는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와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게 이 수혜를 받는 쪽이 서로 민감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환경 오염을 유발했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더 수혜를 보느냐. 왜 저쪽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저쪽은 별로 피해를 안 받는데 우리만 피해를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 인천 지역을 예를 들면 중국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이 오염원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가장 먼저 도착한 쪽이 이쪽인데 다른 지역하고도 이 민감도가 좀 다르죠.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 민감하게 갈등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굉장히 말은 똑같이 우리 좋은 환경 만듭시다. 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아까 그 원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질 문제거든요.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확장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솔직하게 정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논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와 한중 협력 우리 주장환 유라시아 학회 회장님, 한신대 중국학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건 좀 더 중국과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중국을 좀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이 중국 관계, 한중 관계의 미래를 보는데 중국만이 아닌 조금 좀 범위를 넓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주 교수님. 네, 잘 들으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유라시아학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지난 8월 20일에 진행됐던 우리 학회 주간의 세미나의 내용을 간략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유라시아 학회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개념에서의 유라시아를 연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동서, 남북, 중앙아시아, 중앙 유라시아와 같은 소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학회 내부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큰 그런 학회가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젊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학회지만 주되게 이제 그 유라시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중앙아시아 혹은 뭐 러시아를 지칭하는 뭐 명사같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것을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차이나 포럼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인차이나 포럼의 이 학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감회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상당히 그 회의의 구성이나 기획 같은 것이 다른 포럼이나 학술 행사에서 보기 힘든 그래서 좀 도전적이고 창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미 8월 20일 날 진행됐던 각 학회별로의 세미나대로 진행이 됐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좀 종합하는 의미, 총화하는 의미의 이런 또 토론의 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기획들이 저는 매우 신선하고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신 주최 측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션은 아까 우리 문흥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한중수교 30주년,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그동안 좀 소원하게 살아오다가 1992년도에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라고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에 올해가 우리 저조차도 뭐 유라시아학회 회장이지만 제 주 전공 분야가 중국이기에 대단히 많은 개인적인 어떤 의미부여 관심 이런 걸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기대가 큰 만큼 뭐 실망도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또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한중수교 30주년인데 한중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을 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주최 측에서 저희들과 협의 속에서 좀 좀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 자체가 유라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뭐 더 나아가서는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향후 30년을 또 설계하고 구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 주제에 맞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발표와 토론은 중국과 한국 학자들 를 이렇게 겹치게 구성을 했고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도 유라시아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많이 가장 우리 이목을 많이 끌고 있는 국제적인 이슈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우리는 미중 뭐 전략적 경쟁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미러 전략적 경쟁, 미러 간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도 유라시아 질서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에 러시아 문제를 주되게 연구하는 선생님들까지 모셔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지린대학의 순싱지에 그리고 한국외대의 이기현 선생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푸단대학의 정지용, 그다음에 전남대의 김재관,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장세호 선생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매우 뭐 다른 세션은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세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상당한 뭐랄까 약간의 긴장감도 흐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솔직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유라시아 학회가 하는 모든 학술 행사에 마치 모두 발언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로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학회가 이제 구성한 이 세션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라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 그다음에 그 논의에 대한 반박들, 재반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른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냉전, 그러니까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로 왔었던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냉전 시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탈냉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국제 질서의 시기로 진입을 했느냐 마느냐 이것의 중요한 징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현 시기가 신냉전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의 학자들 그리고 뭐 러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같이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그 한중 간의 협력,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가 한중 30주년이 지난 이 시기와 우리가 앞으로 30년 예를 들어서 한중 간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시기는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한중 간의 관계가 가장 집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는 바로 탈냉전 시기였고, 근데 지금은 탈냉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그럼 이 변화된 시기에 한중 관계는 어떻게 모색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집중되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신냉전으로 갔다 안 갔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냉전적인 흐름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마치 외계 행성이 지구로 뭐 시속 몇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와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흐름들이 바뀌어져 나갈 수 있고 조정돼 나갈 수 있다. 특히 세계 뭐 러프하게 얘기를 해도 세계에서 글로벌 넘버 2라고 얘기하는 중국과 글로벌 넘버 10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이 이런 신냉전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냉전 같은 시대로 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중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한중 양국의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뭐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중 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발표자 토론자 공이 지난 30년간의 한중 관계를 좀 찬찬히 봐야 될 것 같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이런 이제 양국 관계들은 그 양국 관계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미 관계하고 한일 관계가 같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뭐 얼핏 봐도 선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한중 관계라는 부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 플러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좀 더 성숙하고 전면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한중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게 이제 조금 뭐 선언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뭐 보다 좀 상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라운드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의 이 양국 관계는 국제 관계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이 국제 관계의 또 중요한 요소로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한중이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양국의 이익에 공이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네 분이 말씀하신 각 연구소, 연구단체별로 했던 그 토론,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를 이제 모아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공통의 어떤 그 논의를 어떻게 끌어갈까와 관련해서 인천연구원 쪽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은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 뭐 정치에 중점을 두든 안보에 중점을 두든 경제에 중점을 두든 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문제가 미중 관계, 중미 관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와 전혀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들이 싸우든 사이좋게 지내든 우리는 그와 무관하게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이들의 관계 변화와 우리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신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해서 뭐 다음 달에 이 세 번째 임기를 결정하게 될 20차 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관심도가 뭐 또 다르시겠죠.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뭐 별 관심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시진핑 리더십, 이 중국 지도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로 요 문제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역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인천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천시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인천시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이 부탁을 드릴 거고요. 또 지금 방청석의 플로우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앉아 계시고 얘기만 듣다 보면은 상당히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뵈니까 벌써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개 이제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고 논의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문제, 이거는 뭡니까? 저거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준비를 좀 미리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분위기를 조금 띄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때 뭐 협력한다 그러고 경쟁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적대적이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줄 서라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미중 중미 패권 경쟁은 지금 어느 상황인지 그리고 누가 촉발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간략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면 뭐 어떤 인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 요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한 2, 3분 내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우리가 좀 재미있게 토론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차례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 선생님께서 도대체 미국과 중국이 원래 안 선생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역사를 원래 연구하셨던 분인데 이런 긴 흐름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도저히 뭐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차원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건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제 뭐 이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으셨던 이 미중 관계의 이제 이 실제 상황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중 관계는 왜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가? 우선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에서 출발했다고 봐야죠. 중국의 부상이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미중 충돌의 방식으로 발전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중국 요인보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이제 중국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촉발시킨 것은 사실 미국이죠. 왜 그러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 환경은 중국이 제공을 했고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행위에서 둘 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의 이제 바탕은 결국 양국의 국가 이익이다.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를 하고 선택을 한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뭐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자국의 국가 이익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럼 우리의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 행위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미중 관계와 관련된 이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의 부속물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대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안보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는 이제 사실 우선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바탕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 과정에서는 전도가 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한미 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가 더 우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 관계를 보는 입장도 오히려 이제 우리의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한중 관계를 오히려 이제 미중 관계 부속의 입장에서 보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거기에 어느 지점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지금은 희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이제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양 회장님,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미중 패권, 중미 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 문제가 안보 문제도 안보 문제지만 요즘에는 이제 경제와 안보가 지금 완전히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은 그 보도를 접합니다마는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 편에 투자하고 줄 서라 그러고 또 중국은 미국 쪽에 가지 말라 그러고 또 우리는 또 미국 쪽에 상당 부분을 이 정부 들어서 했는데 또 요즘에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또 미국은 또 자기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라고 해놓고 자기 편에 서라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양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그 미중 패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경제 문제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뭐 반도체 동맹, 기술 동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한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대외 경제 전략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조금 좀 계몽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흥호 교수님께서 어려운 숙제, 저희가 국가도 못 찾는 그런 숙제 답을 내놔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제 안보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일어났던 원인들도 미중 간에게 맞추려는 그 흐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보면 이제 트럼프와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뭐 차이나 드림을 얘기하고 강국가 전략을 얘기하고 경제적으로는 무역 강국을 얘기하고 제조 강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1대1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을 확대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 간에 특히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금 인태도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처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경쟁은 처음에 관세 전쟁으로 시작을 했다면 무역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관세 전쟁을 할 때는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서 이제 기술 전쟁의 형태로 갔고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갔고 지금 거의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경제 그 공급망의 핵심 경쟁으로 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경쟁의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앞으로 미래 산업, AI가 됐든 우주항공이 됐든 모든 미래 산업의 핵심 그 생산 요소가 되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대한 전략, 그 공격이고 또 그 부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략적 선택은 반도체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는 IRA 같으면 이제 배터리의 문제, 거기도 이제 에너지 안보의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그 전략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들을 결정하는 분야에서 경쟁이 붙어 있다. 이거는 저희가 볼 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성장에 있어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키예의 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 견해고 특히나 그 미중 간의 그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그 미국과 중국은 기술과 시장이라는 그 큰 경제의 큰 그 기본 핵심 안에서 중요한 의존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 또 하나 보면 우리 그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의 그 기술 전략 경쟁 안에서 보면 세 가지에 있다면 하나 중국과 경쟁하는 컴피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인베스트가 있고 세 번째 얼라이먼트 제휴예요. 동맹 국가나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을 동맹의 국가로서 이 포괄적 경제 동맹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동맹의 관계로 유지를 했고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믿고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그게 이제 동맹의 입장에서 참여를 했을 때 한국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저희는 지금 반도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원천 기술은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은 중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를 둘러싼 가장 큰 피해자, 실질적 피해자 국가는 한국이거든요. 실적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최소한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반도체든 어떤 그 기술 동맹이든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칩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IRA법이 있는 이 독소 조항들이에요. 그런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동맹의 국가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한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특히 반도체 같으면 한국의 두 개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대만의 TSMC 그 실적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자, 그런 조항들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 동맹에 있어서 이런 저희가 칩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 제휴 연합들이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조항들이 특히나 이게 행정조항 같으면 사실은 행정부하고 미국 행정부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없애겠죠. 근데 입법화 시켜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을.
결국 지금 미 의회를 대상한 로비의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정부의 능력,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해당 기업들의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돼서 그걸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툴이라는 게 한미 간에서 가지고 있는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 FTA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통상 협상 그 채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독소 조항들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 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사실은 이런 조항들은, 이런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업의 필요 위해서 서로 니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해줘야 된다. 그것들이 될 수 있게 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들을 수정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정부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의 노력들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이게 미중 간에 있는 기술 갈등 이 문제는 그 최첨단의 한국이 있고 또 그 최첨단의 이게 경제협력 관계로면 한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상당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미래 봐서 한중 관계뿐 아니라 미래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업은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 해결돼 이런 쪽의 독소 조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이 선택을 해야 되고 SK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전기차 업체들이 그랬을 때 그건 시장의 원칙에 기업의 선택을 하고 대신에 기업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특히나 그런 기업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게 바로 경제 안보다라는 거죠. 특히나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 안보라고 얘기할 때 마치 지금 보면 한미 간의 포괄적 경제 동맹 그것이 경제 안보다라고 라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결국은 지금의 한국의 경제 안보라는 것, 특히나 공급망의 안정은 우리 중간재 수입에서 30% 이상을 중국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느냐가 우리 경제 안전, 공급망 안전 핵심인 겁니다. 그걸 두에 두고 한미 간의 포괄적 경제 동맹 그것으로 해결한다면 이게 참 잘못된 생각 같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운데서 한미 경제 동맹 관계를 좀 더 회복시켜가고 그런 노력들 그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잘못된 국제적 관행, 상대방의 그런 독소 조항 이런 것들에서 강력하게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그러려면 결국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술, 중국의 시장. 결국은 기술이 우리가 기반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키우는 것이다. 그게 정부는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그런 의존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산업 구조를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걸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는 경제 안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사고다. 그게 또 기술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민 선생님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좀 거칠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미중 중미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 흔히 그동안에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즉 미국식의 발전, 미국식의 체제 이념, 또 중국식의 체제 이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항상 서로 비교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민규식 교수님은 굉장히 조금 좀 넓은 쪽에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패권 경쟁이다, 세력전이다,
뭐 오랫동안 한 20여 년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또 요즘에 미중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니까 미국에서 뭐 피보트 아시아 재균형 정책,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선언했던 이 선언 이후에 미국 학자들 중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자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00년 동안 패권 경쟁이 16차례가 있다고 그래요. 도전 국가가 16차례 패권 국가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중에 12번이 전쟁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 12번의 전쟁 중에서는 8번이 패권 국가가 도전 국가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4번 중에서는 즉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은 세계대전을 2차례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 패권 경쟁 내지는 세력 전의는 대부분 전쟁으로 귀결됐다. 이것이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근거죠. 그런데 서로 확증 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전쟁 시대에서 과연 과거의 역사적 경험만 가지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나라가 평화롭게 세력 전이가 될까? 즉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미국이 2인자가 될까? 미국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고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1880년대 이후에 미국은 15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2인자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그것은 아테네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은 도전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남중국 갭을 이용해서 아세안 국가, 이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과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한반도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전쟁 혹은 경쟁이 있을 수 있고 대만을 이용한 중국에 대한 공격이 우선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사가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났겠는가? 거기 보면 구조적인 압박이 진행됐을 때 그 압박을 받는 국가는 거의 표현적으로 반발을 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압박이 있었을 때면 전쟁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구조적인 압박이 뭘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칩포 동맹 또는 IPEF 또는 가치 동맹,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구조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의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즉 전쟁은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것이 확전될 때는 전쟁의 논리로 확전이 돼버리지 그걸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늘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한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피 노력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보면 자국이 상대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행태이거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세력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크게 가능성이 훨씬 클 수도 있고, 또 우리 한반도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다시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나라가 확정 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변부에 의한 강제 충돌 또는 간접적인 충돌을 통해서 두 나라의 역관계를 측정하거나 혹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구나 현재 미국이 중국을 구조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의 인식, 또 중국 지도자들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한 여러 가지 징조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미중 관계, 중미 패권 문제를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점을 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현황,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이제 주장원 선생님 차례인데, 주장원 선생님이 원래 그 시진핑 중국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해서 두 번째 문제로 좀 들어갈까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10월 16일 날 20차 당대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죠. 거의 확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신경이 쓰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확정적인지, 그리고 확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 내부적인 반발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한 장기 집권화된 시진핑 리더십이 들어섰을 때 한중 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북한과 중국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문제는 주장원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안치영 선생님이 또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두 분 선생님의 그 시진핑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장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한참 저는 1번 문제 나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흐르 훅 찌르셔서 조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주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엘리트 정치나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10월 달이 매우 바쁜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5년마다 한 번씩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5년간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5년간 사실상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정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20번째 20차 당대회가 지금 보도에 따르면 10월 16일 날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흥호 선생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시진핑이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그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가지 직위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까지의 개혁개방기의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관례는, 법이 아니라 관례는 연임을 하고 물러나가는 게 관례였는데, 약간의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만 지양저민 후진타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진핑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중국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의제 국민들이 모두 다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지는 않지만 중국 공산당 내에 일종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가 5년 10년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하는 식의 그런 게 제도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시진핑이 이제 2012년부터 해서 올해가 원래 그 중국의 정치 관료에 따르면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둘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문홍호 선생님이 묻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런 그 미래 예측을 안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이제 조짐들이나 증거를 보면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주석이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군사위원회의 주석인 요 세 가지 직위보다 더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직위를 만들어서 마오쩌둥 시대와 같이 직위를 만들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면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냐. 만약에 시진핑이 3년임을 한다면,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다 중국이 권위주의화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다 권위주의화 됐다고 평가를, 민주화 됐다기보다는 보다 권위주의화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보다 권위주의화된 중국과 우리 한국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맺는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뭐 요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안치영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교나 양국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분이나 가치, 이념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기본은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의 이익의 신장이나 증진을 위해서는 가치나 이념, 선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 때 우리 국가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익은 무엇이고 그 이익이 실제로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가운데 흔히 얘기하는 외교에 있어서의 명민함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별로 달라지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주 그러니까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그는 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뭐 각자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판단에 따라서는 안타깝게도 보다 민주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에게 협력의 대상이고, 단 한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한 저는 그것이
뭐 미국, EU, 러시아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시기에 미국과의 한미 관계와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켜서 얻을 이익이 분명하고 존재하는 한 저는 한미 관계는 발전시켜내야 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진핑 3년임이 된다고 해서 이 권위주의화가 심각하게 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생각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선생님. 예, 우선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10월 16일 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전국 대표대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개최되기로 사실상은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이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중국의 제도적인 것에 대한 이제 이해와 관련됐습니다. 원래 당대하기 직전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대회 개최를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10월 16일 날 개최가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의 정치국에서 중앙위원회에 건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국에서 건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되기 때문에 뭐 결정이 됐다라고 해도 이제 그것은 사실과 이제 이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당대 개최를 결정하기로 건의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회의 날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거의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뭐가 확정이 됐느냐면 인사 그러니까 차기 지도부 인사도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이 다 돼 있고 당대에 보고할 보고서 내용도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 있고 당장 개정안도 이미 다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돼 있고 아직 공포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이제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컵 속에 덮여져 있는 주사위 이제 이미 주사위 이 도박이죠, 그죠? 이 주사위 눈은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컵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만 모를 뿐이죠. 시진핑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인데 3년임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직이 아까 이제 주장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세 개의 직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임기 제한이 있는 것이 국가주석직이었는데 그 국가주석직위의 임기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까지 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규정이 이제 당장이거든요. 당장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직위는 종신직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신제 하려고 하면 그건 당장 위반하는 겁니다. 시진핑이라도 당장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이제 국가주석직위 중임제는 폐지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직위는 아직도 계속 다 중임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혁 시기에 이른바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임기 제한에 대한 이른바 인식의 공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최고 지도자 직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변동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변화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시진핑 개인의 문제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결정이다. 조직적인 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시진핑의 3년임이 이제 뭐 확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결정된 데는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권력 집중 문제와 관련되는데 왜 권력이 집중이 됐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조직에서 그러니까 당이 권력 집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시진핑의 임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이제 규정에서 이제 종신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임기 제한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저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이 시진핑의 임기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더 계속 연장하기는 어려운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3년임을 가는 거는 이제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냐? 중국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저는 그걸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저기 방송에서 무슨 직업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난 힘든 직업.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직위에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시진핑이 19차 당대에서 당대 보고를 3시간 반 동안 서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반 동안 당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낭낭하게 해야 돼요. 한번 비틀거렸다. 그러면은 시진핑 그다음 임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연설뿐만 아니고 대외 관계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대중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이상 서너 번 정도 텔레비전에 활동하는 모습이 나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해요. 지금 우리 최고 지도자 어디 문제 생겼나? 그럼 이 사람 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시진핑이 임기를 아주 오랫동안 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덩소평 모델 또는 이제 마오쩌둥 모델 얘기를 합니다. 마오쩌둥은 말 그대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드러누워서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 지도자와 마오쩌둥이나 덩소평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시기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혁명에 참여했고 국가를 만들었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제도적인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 요인이라는 것이 시진핑의 임기를 지속하는데 아주 이제 제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80 다 돼가지고 그죠? 이미 80 넘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시진핑도 뭐 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뭐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주장한 선생하고 기본적으로 입장이 같은데 아까 이제 요와 관련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사실은 아까 연설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24 당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24 당대 이후에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나는 중국의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청사진이 나올 거다. 요거는 19차 당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된 이제 이 발전 계획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대외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대외적인 협력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강한 이제 이런 이제 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문제는 또 다르게 보면은 제가 얘기를 조금 길게 하고 있는데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싱하밍 대사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실증하는 근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싱하밍 대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중요한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수치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한국 측 데이터에 의하면은 올해 중국의 이 두 번째 무역 파트너가 한국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추월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얘기를 했죠. 올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80%가 증가가 되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 특히 이제 주중훈 한국 대사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주중훈 한국 대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국에 투자 진중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기업은 지금 다르게 선택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 주한중국 대사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하고 지금 이 관계 밀접하게 갖기를 원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릴 질문은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미중 패권도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의 3연인과 중국 지도부 리더십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무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플로우에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말로 진짜 커치하지 마시고요. 너무 사양하지 마시고 아주 짧은 질문이라도 특히 젊은 학생들도 좋고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뭐 적고 뭐 할 시간이 없으면 손을 얼른 들고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모시면 좋겠는데. 네, 우선 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아까 2부 청년 세션에서 환경 문제로 발제를 했었던 최민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중 패권 갈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까 교수님께서 해주신 내용도 되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미중 패권 갈등이 패권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미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했듯이 중국에 대한 예방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그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매우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남중국해 문제가 인도태평양 문제로 커지면서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과 중국을 막는 입장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그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투트랙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무역은 계속하면서도 정치 문제랑은 떼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뉴스를 보면서 좀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게 경제까지 파급 효과를 내므로써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한국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질문을 잘 해주셨고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오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한중 수교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좀 한중 수교 30주년을 되돌아보면 뭐 무역이나 수출액 등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서로가 윈윈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가도 뭐 천안함 피격 사건, 뭐 제4차 북핵 실험, 정상갓 한라인 불발, 뭐 사드 배치, 최근 코로나 또 이슈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고 복잡 미묘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은 중국과 뭐 적으로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친구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꼭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분인데 기회를 놓치신 분 계세요? 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차이나 포럼 그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오다은입니다.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지금 세계화 시대인 것은 맞지만 세계화 시대를 주도했던 그 미국이나 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익을 추구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보호적인 측면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돌아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양평섭 회장님, 민기식 교수님, 주장환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 마무리 발언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안치현 교수님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 세 번째 그 미국, 중국 다 보호무역지로 가고 있다. 이게 회귀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의 트렌드로 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92년 수교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WTO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전부 다 세계화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서로가 무역도 활성화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95년에 WTO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자꾸 이제 지역주의화라 FTA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주의로 왔고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제 미중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자국주의, 자국보호주의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의 상태에서 봐서는 미국은 중국은 WTO 가입한 후부터 개방을 했지만 계속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후 개발도구로서 개발도사국으로서 그런 전략을 취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해왔던 거죠. 개도국 입장에서 이제는 선진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해서 인베스트라는 단어, 컴피트 인베스트 얼라이먼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국에 유치하는 겁니다. 자국 산업을 유치를 해서 이거 볼 때 미국의 모든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글로벌리 이게 경제학적으로 비교 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제 자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세계 그 무역과 자유로운 무역의 비교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산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들 아버지 그게 공급망에 서플라이 체인 옛날에 GVC 개념이 아니라 GS 개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개념을 할 때는 자국에 무엇이든지 도래한다. 이거는 사실 볼 때는 역행하는 겁니다. 이런 역행은 당분간은 오래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도 중국이 그런 어떤 불공정한 조치를 하거나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독수정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예전에는 WTO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제소를 통해서 WTO 역할을 할 때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주도를 할 때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다. WTO가 약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주의화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역 주요가 되니까 결국은 IPF라든지 이건 블록화시켜서 직영화가 된 그 룰을 만들어 가려 한다. 그 룰 세팅을 자기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자기에게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바꿔야 한다. 이게 전체적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에 맞다. 그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다. 미국, 중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이유지만 미국이 이미 그런 형태로 갔다는 얘기는 전 세계는 절대 개방주의나 자유무역주의로 가지 않는다. 보호주의로 간다. 그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그 장기간에 갈 수 있는 트렌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다른 답변들은 또 다른 분들이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승리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가트 체제가 잘 가동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무역을 확대해서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큰 경제 규모를 형성했던 것이 체제 경쟁에서 이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자국 이익 우선주의, 보호주의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3차 산업, 금융을 필두로 한 3차 산업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환상과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마는 제조업이 사라진 미국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를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이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제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GVC 이전, 즉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라는 명분을 통해서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호주의이고 한편으로는 블록화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WTO를 사실상 약화시키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FTA를 이용을 해서 상대 국가에 압박을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특정 프로젝트의 가치 동맹이라는 프로젝트 동맹을 통해서 이웃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상당히 강압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의 지속적인 발전 엔진이 중단이 됐다. 그래서 그 엔진을 살리려는 제조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두 번째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그러면 적이냐 친구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우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이 탈이념, 탈이데올로기의 자국 이익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미국에 끌려가거나 또는 중국에 경도되거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 여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뭔가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이익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에는 지금 말하는 정치권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일반인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좀 더 귀담아 듣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좀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 교수님. 예, 저기 세 가지 질문을 다 이렇게 통용해서 각기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민기식 선생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교 관계를 양국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적일 수도 없고 동지일 수도 없고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이 성과라면 성과라는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중 이 양국은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역사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보복 이런 걸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중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훼손될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마냥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느끼기에 안보적으로 이익에 침해를 받는다고 할 때 중국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런 나라구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뭐라 그럴까 알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30년간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교훈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악화시키려고 한다면 반대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 양국관계의 현실이고, 양국관계에 안타까운 게 저는 이게 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맺고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말들은 사실은 많이 다른 말씀 속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천에 이 뿌리를 내리고 계시면서 인천의 학문적인 발전과 이 전반적인 이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안치영 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한중 관계 이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두 가지 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천시 그 다음에 젊은 청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2분 내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다른 말씀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인차이나 포럼이 가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서의 함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이제 그 개막식 때 여러분들이 그 개막식 축사에 영상을 보내오신 이제 중국의 관계자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에서 그 영상 보내온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의 부성급시라고 불리는 아주 큰 이제 대략 한 1,000만 정도 되는 도시의 시장들이 8개 물론 이제 한 분은 이제 이 부시장 한 분은 이제 이 시의 상무위원이었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아주 중시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드 이후에 이제 한중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열어가야 되는데 인차이나 포럼에 이제 중국 분들에게 어떤 협조 요청하면은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인차이나 포럼에서 이 한중 관계의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할 때 이 지역 간의 이런 교류에서 중국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국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이제 삼을 수 있다라는 데서 이제
이 지역 간에 특히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천화 포럼이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문화 관련 그 소개를 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이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아주 이제 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지만 실제 서로가 이제 직접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중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관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 불가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중국을 접하고 중국과 마주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 제가 15초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좋은 계절에 이런 회의를 할 때 제가 부담을 느끼는 걸 사회를 보면서 이 밖에 아름다운 가을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저만 행복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힘을 합쳐서 고민하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위해서 서로 얘기하고 논의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네 분 선생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분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